2016년 한때 우린 미쳤었죠. 바로 제2차 바이오붐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세 기업, 셀트리온, HLB,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신라젠이죠. 이 세 기업은 모두 그 당시 개발 중이던 신약이 글로벌 임상시험 마지막 단계에 있었습니다. 개발 중인 신약이 글로벌 임상시험에 통과만 된다면 그 신약으로 인해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 유가증권은 물론 코스닥 시장에 상장 중이었던 기업들 대부분은 바이오 산업에 발을 걸쳐놨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 당시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중 앞서 말한 셀트리온, HLB, 신라젠은 임상시험 통과 바로 직전까지 간 상태였었죠. 하지만 신약 개발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셀트리온을 제외한 HLB와 신라젠은 그 당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임상 실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이 신약을 개발하고 임상 실험을 진행하는 데 있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상황을 바이오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2017년 한창 바이오 붐이 무르익으면서 바이오 기업에 수급이 몰렸던 때 저점 기준으로 HLB의 경우 1000%의 수익을, 저점 기준으로 신라젠의 경우 1300%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당시 신라젠과 HLB 두 기업 모두 바이오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큰 폭의 하락을 맞이했었죠. 문제는 이 두 기업이 이 바이오 붐을 이끌던 기업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두 기업의 바이오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다른 바이오 기업들도 바이오 리스크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겠죠. 신약에 대한 기대가 공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도중 2020년 5월 신라젠의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바로 경영진의 배임 횡령 혐의였죠. 그 공시가 뜸과 동시에 거래 정지가 되었었고 지금까지도 거래 정지 유지 중이죠. 그 배경에는 회사의 대표가 스톡옵션으로 인해 2,000원에서 4,500원 사이에 매수를 한 그 지분을 85,000원에 팔았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회사의 대표가 지분을 파는 게 금지인가요? 아니죠. 다만 주식을 매도한 시점이 앞서 말한 신라젠의 신약, 바로 팩사백이죠. 이 팩사백의 임상 실패가 알려지기 바로 직전이었다는 겁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죠. 이 당시 회사 대표가 처분한 금액은 1325억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2020년 5월 신라젠이 갑작스럽게 거래 정지가 되면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신라젠에게 한 줄기 빛이 나타납니다. 바로 M2N이라는 회사가 이 신라젠의 지분 20.76%를 인수를 하면서 새 주인으로 등극을 하게 된 거죠. 이 M2N 뭐 하는 회사냐? 독성 화학 물질을 담는 스틸 드럼을 제조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상하다. 그런 회사가 갑자기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그렇습니다. 2020년 지난해부터 M2N은 그린파이어 바이오, 줄여서 GFB라는 미국 신약 개발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바이오 사업에 뛰어들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이 갖고 있는 팩사백이라는 그 약물을 이용을 하고 싶어 경영권을 사들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라젠의 경영권을 획득한 M2N 그리고 GFB 이 세 기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M2N의 서홍민 대표는 앞으로 신라젠은 팩사백만 있는 기업이 아니라 팩사백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라면서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자,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신라젠. M2N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체질 개선에 성공을 하고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주식구들이었습니다.